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고민 좀 하다가 그냥 솔직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남은 기회가 있는데 아직은 기회가 있는데 시간은 최대 10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얘기에 처음부터 끝에까지 쫙 이어지는 얘기들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인데 내용들인데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근처에서 우리가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것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이제 당선 확정 이거겠죠. 가장 이제 우리한테 해작거리가 됐던 하나의 이슈들이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뭐 사실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조하라는 말은 그러니까는 뭐 자연스러운 하나의 표현이긴 하지만은 동조화되는 모습도 있고요. 이거로부터 좀 이제 그 오늘 이야기에 서두를 좀 꺼내볼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였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표현되셨지만은 어쨌든 사과는 하지만은 뭘 사과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있었었죠. 여러분들도 뭐 다 이제 이건 느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오늘 이제 본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뒤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죠. 책임 전가, 책임 전가요. 그다음에 거짓말,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의 행설수 같은 것들. 무엇보다 이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지지층조차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창피함을 가져야 됐었던 하나의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준 이하의 그러니까 우리가 언행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었었죠. 핵심 대표적인 사건이었었죠.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다 느꼈겠지만은 윤석열이라는 분은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정치 검사들의 우리 사회 특권층들의 사실은 특징이기도 합니다. 윤석열만의 특징이 아니라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하다, 논리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검사들한테는 어떻게 특징을 나타나냐면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검사들은요. 왜? 자기들은 그러니까 법의 그 적용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적용받지 않으니까요. 자기들이 그러니까는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주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법 집행을 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거짓말을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어, 자기한테는 그러니까는 남들한테는 적용하는 것을 자기한테는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특검은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논리요. 그러니까요. 참 진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특권층들이 갖고 있는 점입니다. 소위 우리가 일반 저작거리에서 사람들의 표현을 한다면 내로남불이죠. 네? 내로남불이죠.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죠. 적어도 선진국의 공직자들은요, 미디어 앞에서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뒤에서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특권을 누리고 싶어하고 특권을 그러니까 행사하지만은 적어도 국민들 앞에서 이러한 그러니까는 그 소위 말해서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그냥 내면의 모습을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이런 이제 슬픈 현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집행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이 내면화된 사람들이에요. 내면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는 그러니까 없는 제도 그러니까는 법을 갖다가 엿가락처럼 들려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조작하기도 하고 하면서 근데 자기들이 한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그건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예? 이거 누가 봐도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짓을 그러니까는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들 있잖아요.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것인가, 불완전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의 경우는 의식 체계가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특권을 누리는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이요. 일반 검사들조차도요. 일반 검사들조차 검사 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면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입니다.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걸 아이들한테도 자기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주입시킵니다. 왜? 자기들은 법에서 그러니까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검사들뿐만이 아니에요. 검사들뿐만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경제활동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모피아 집단들도 마찬가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특권을 누리는 분야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공직에 진출할 경우에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국민이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검증을 안 했잖아요. 그냥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권의 정서에 그러니까는 기대가지고 지지율이 그러니까는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대통령으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시킨 거죠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요. 그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었길래 윤석열 정권이 선출 권력으로 등장할 수 있었는가? 이건 이제 특권층의 문제도 있지만은 우리 사회 국민들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많은 상처를 입고 있어요.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그러니까 본 주제가 될 것인데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을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뒤로 미루도록 하고요. 미국 대선 결과를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당선될 거를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한테 패배할 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열려 있다. 저 이제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 방송을 듣는 미국에 사는 교포 한 분이 교수님 자기는 해리스가 당선될 거를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트럼프 당선 가능성을 이제 가고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 당선은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그러니까는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니까 패배한 거와 이번에 해리스 패배는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러니까 적어도 지난 3, 40년의 역사를 이해를 하면은 쉽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사실은 미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자 20세기 선진국의 상징인 미국의 정치 리더로서는 사실 부적합한 사람이죠. 21세기의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지요.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상당히 저는 이게 글로벌 정치 리더십의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요. 트럼프의 당선이요. 그건 결국 뭐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역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종의 전환기요. 한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로 이행을 하는 그 이행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낡은 질서는 수명이 다했는데 새로운 질서가 오지 않은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그런 시대에는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시스템은 망가졌기 때문에 잘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생기죠. 이 부정적인 현상들이 통제가 안 되어지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이 시대 말기에 특징이죠. 특징인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우리가 적어도 글로벌 사회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 생활 속에서 많은 분들이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우리가 이래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요? 저 스페인에 그러니까 우리가 대홍수,
사실 지난 5월 달에 브라질에서도 대홍수가 있었었죠. 그랬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가 소위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보다도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게 1.5도 이내라 그러잖아요. 예? 이건 뭐 저는 이제 그러니까는 이 분야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전달할 때 1.5도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1.5도 마지노선이라는 게 바로 산업화가 되기 이전에 지구의 온도에 비해서 1.5도까지가 그러니까 지구가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그 한계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요? 근데 1.5도 마지노선이 붕괴될 거라고 확실시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지구가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지구의 많은 생명체들이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그 타격을 입고 괴멸의 위기를 그러니까 겪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요? 근데 이런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이제 정치 리더의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파리 기후 협상도 다시 다 탈퇴하는 거를 확실하게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뭐냐면은 보호주의,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식 고립주의죠.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립주의라는 것은 미국 역사 속에서 우리가 19세기에 하나 존재했던 하나의 이 외교 이 방향 중에 하나였었지만은 그 당시는 미국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리더 국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고립주의가 뭐 잘못된 미국 국가 이익 중심에서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있는 예견 노선은 아니었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미국은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서를 그러니까는 주도를 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사회는 어느 시대 때보다도 협력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제가 흔히 얘기하는 초국가 협력이라는 표현을 제가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사용을 하는데 초국가 협력. 저 국가 단위를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협력이 왜냐하면 국가 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앞에서 얘기한 기후변화 같은 것도 이거는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 3, 4년 전에 경험했었던 소위 팬데믹 같은 것도 바이러스 팬데믹 같은 것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하잖아요. 그냥 어떤 특정 국가의 금융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단위에서 문제들이 흔히 발생하는 것이 지금 21세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로 초국가 대응이 필요한 것이죠. 초국가 대응이. 그러니까 이 초국가 단위에서는 결국 국가 간의 협력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그러니까는 핵심인데 미국 우선주의는 이거하고는 전혀 그러니까 시대가 조응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면에서 트럼프가 국제사회에 던져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기 자그마한 국가의 대통령이라면 별로 우리가 신경을 안 쓰죠. 글로벌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러한 트럼프 당선의 결과 글로벌 사회의 불확실성이 그리고 불안이 굉장히 증폭될 겁니다. 증폭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지금 우리가 그 리스크를 지금 예단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과 불안이 대한민국도 지금 극대화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것과 서로 맞물리고 상호작용하면서 위기의 빈도를 굉장히 증폭시켰을 거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성찰도 역시 중요하고 이게 한국과 미국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도 있지만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미국 대선과 윤석열 국민 담화를 지켜본 국민들,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들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여 가지고 매우 우울한 시간을 지금 갖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밝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이런 느낌들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하루하루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급급한 이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승리한 것은요. 사실 트럼프의 승리라고 표현은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패배입니다. 민주당의 실패지요. 민주당 실패의 결과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왜 실패했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민주당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당처럼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는 정당입니다. 네? 그렇죠? 그들의 정체성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기에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 사회 하위 50%, 그러니까 절반이죠. 절반인데 밑에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비중이요. 1970년, 1960년대부터 한 1970년, 1980년 정도까지는 한 20% 정도 차지했습니다. 20% 정도. 하위 50%가요. 그런데요, 소위 말해서 1980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공화당한테 뺏기잖아요.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는 2020년에 이제 소위 말해서 레이건이 당선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81년부터 8년간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부시가 또 4년에서 12년이라는 공화당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20%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위 50%의 소득 비중이 16%까지 줄어듭니다. 공화당 정권에서요. 그 하위 50% 이건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왜요? 공화당은 기본적으로 부자 정당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요. 네? 부자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자 정당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는요, 적어도요. 그러니까 한 4% 이상, 4%포인트 이상 하락했어요.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정권이 들어섰습니까요? 클린턴 정권이 8년을 했죠. 미국 민주당 정권이 8년이 등장했잖아요. 그리고 2000년에 다시 주니어 부시로 이제 그러니까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클린턴 정권 8년 동안에 하위 50% 소득이 개선되기는커녕 봐보세요. 15%까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 정도 떨어져요. 이걸 개선시켜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주니어 부시 8년 동안에 다시 또 떨어지죠. 한 0.8% 정도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오바마가 8년을 했잖아요. 언제까지? 2016년까지요. 그런데 2016년에 12.95%. 그거 얼마입니까?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1한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입니까요? 3%포인트 정도 또 하락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 정권에서 공화당 정부에서는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이 그러니까는 피해를 보는 것이 뭐 그런 정권이니 이렇게 하겠는데 미국의 민주당 정권에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서민층들이 저소득층들이 혜택을 보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가 없었죠. 정치적인 효능감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바마가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바마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그러니까 좀 더 진보적인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하고 당내 경선할 때도 좀 더 진보적인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인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 그런데 자기 남편이 8년 동안 대통령하고 그에 따른 영부인으로서 역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상원의원도 하고 뭐 이렇게 가면서 소위 정치 엘리트의 길을 걸으면서 소위 귀족화된 모습을 우리는 목격을 했죠. 그래서 오바마, 특히 이제 유색인종이니까는 오바마가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을 좀 더 개혁해주지 않겠는가. 특히 금융위기 이후에 권력을 잡았으니까요. 많은 개혁을 할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 오바마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바마가 사실 그러니까 미국에 오바마를 지지했었던 이 오바마한테 희망을 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중산층 서민들이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졌죠. 그래서 2016년 여러분 선거 때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당시에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11월 8일인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2016년 11월 8일인가 제 기억에.
근데 제가 11월 4일인가 그 전주 금요일인가 아이가 뭐 이렇게 때 국내 그러니까 뭐 프로에 그 출연을 할 일이 있었는데 하니까 사회자가 갑자기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 있다 보니까는 최 교수님은 누가 당선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이제 그날 주제는 아니었었는데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쉽게 트럼프가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여론은 힐러리 클린턴이 될 거라고 90% 이상 그러니까는 그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그러니까는 예측을 하던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왔었죠. 그랬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국내에서는 그러니까는 교수님이 자기가 알기로는 유일한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요. 그 당시에요. 방송에서요. 생방송에서요. 그래서 저한테 대묻기를 왜 그렇게 예측을 하십니까? 이제 당연히 묻겠죠.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층들이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미국 사회 속에서 다수가 그러니까 사실은 위험한 정치인, 문제가 있는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실망감. 힐러리 클린턴이 그러니까 오바마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 사회에 과연 무슨 변화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바마보다 힐러리 클린턴이 더 그러니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은 예? 당시에 힐러리 클린턴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그렇게 이게 소위 진보적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 소위 굉장히 귀족적인 정치인으로 이제 그러니까 엘리트 정치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미국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론 지지율만큼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걸 지적을 했어요. 반면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 지지층들의 굉장히 충성도가 높다. 소위 말해서 민주당 정권, 오바마 정권에 대한 실망한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당선됐을 때 반문재인 정권 정서가 강한 그러니까 하나의 그 동기로 작용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반민주당 정권의 정서가 투표장으로 내몰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오바마 민주당에 대한 심판론이 그러니까 작동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트럼프 4년을 겪고 나서 미국 사회가 뜨거워 그런 한 거죠. 트럼프의 모습 속에서 네? 참 진짜 그 황당함을 느꼈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때 다시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특히 이제 청년층들과 흑인들이 자기 반성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와서 바이든을 당선시켰죠. 근데 바이든 4년 동안에 미국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저소득층은 어떻습니까? 이거 수치를 봐보세요. 2020년 지난해까지 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는 하위 50% 소득이 트럼프 때 오히려 조금 올라갔잖아요. 0.8% 정도 올라간 거죠.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은 미국은 그러니까는 국가 경제는 그러니까 잘 나갈지 모르고 있지만은 잘 나간다고 상대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은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저소득층들은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근데 하위 50% 소득이 줄어들었어요. 바이든 정부에서요. 줄어들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에 대한 굉장히 이 민주당 정부가 사실 90년대 이후에 제대로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요. 그 공화당 정권에 비해서 니네들이 더 나은 것이 뭔데? 예?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떠드는 그 정당을 그러니까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 해리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자 바이든 이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그러니까 미국 민주당이 여론조사에서 뭐 마지막에는 조금 앞선다 이런 정도도 나오고 더구나 경합 지역에서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투표장으로 연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국의 이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한 30년 이상의 흐름, 지난 40년 이상의 흐름을 속에서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이거노믹스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저소득층은 굉장히 힘든 시절을 그러니까는 사실은 70년대부터지만요. 시절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습니다. 대응을 못하고 되게 반사이득으로 공화당이 그러니까는 굉장히 실패했을 때 거의 반사이득으로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했었던 겁니다. 반복적으로요. 그런데 결과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줬지요. 그 결과인 겁니다. 이 평가를 들으면서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이건 사실 이게 공통된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주요한 통계가 자산격차입니다. 자산격차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잠깐 먼저 맛을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주로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은 미국의 경우를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하위 50% 그러니까 전체 100% 미국 국민들 중에서 하위 50% 절반이죠. 하위 절반층들의 그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50%가 차지하는 자산의 비중이에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이거 보게 되면은 1980년대부터 소위 말해서 미국은 금융화 시대가 열리지요. 소위 말해서 저는 요새 거칠게 표현하면 재테크의 시대가. 우리가 과거에는 70년대에는요 개인들한테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뭐냐면 저축이었었습니다. 저축이란 말 썼었어요. 근데 요즘 저축이란 말은 거의 대부분이 안 쓰지요. 뭐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코인 투자로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저축은 기본적으로 자산을 불리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못하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투자.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투자의 개념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지만 하여간 투자. 그게 저는 일반 사람들의 표현한다면 재테크의 시대죠. 모두가 재테크를 해야 되는 저희 금융화 시대예요. 80년대부터요. 그때 하위 50%도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80년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미국 하위 50%의 자산의 비중은요. 한 평균 한 1.7% 정도. 그게 금융위기 직전의 비중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러니까는 비중을 차지해요. 50%가 1.7%뿐이 차지 않았었어요. 하위 50%가요. 그러다가 이게 금융위기 때 타격을 받아가지고 절반 정도로 푹 떨어집니다. 0.9%까지요. 그런데 오바마가 집권하고 나서 요거를 1.2%까지 뿐이 회복이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 1.7%에 비하면은 0.5%포인트나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제가 저 2019년 20년을 잘못 썼네. 1.5% 1.6%인데 6%인데 6자가를 9자로 잘못 썼네요. 1.9가 아니라 1.6%입니다. 빨간색으로 맨 오른쪽에 간 게. 그러니까는 바이든 시절에 그러니까 이게 1.6%까지 좀 올라가요. 그래도 이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에 다시 그러니까는 바이든 끝나는 바이든 정권 이제니까 한참 갈 때 1.5% 다시 내려와요. 2022년까지 지금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자산 축적의 시대, 재테크의 시대에서도 그러니까 하위 50%는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요? 이 시기가 소위 말해서 오바마하고 바이든 시대가 어떤 시기입니까요? 이지머니 시대잖아요.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 찍어가지고 돈을 공급했었던, 예?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님 이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펌프질했던 시대잖아요. 이 시기에 혜택을 못 본 거예요. 하위 50%는 자산 증식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도 그러니까는
혜택을 못 본 거예요. 미국 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 지지층들이 혜택을 못 본 거야. 그런데 어떻게 민주당에다가 투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이죠. 대한민국도 기본적인 패턴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가 이제 재집권하면서 트럼프는 감세를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은 재정 통제력이 거의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상실돼 가고 있어요. 네? 소위 말해서 재정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려면은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GDP 대비 우리가 정부의 채무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GDP가 경제 성장이 굉장히 높으면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GDP 대비 정부 채무 증가 속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세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90년대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그러니까 1.31배였었는데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GDP의 증가 속도분의 정부 채무의 증가를 그러니까는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는 그러니까 한 배까지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요? 정부 채무는 굉장히 증가했잖아요. 계속 증가했잖아요. 근데 GDP 증가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인 겁니다. 적어도 예를 들면 최근에는 2020년 이후에는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정부 채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 채무가 증가하면서 문제는 뭐냐면은 정부 채무에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자 지급액입니다. 절대액은 사실 부차적인 문제예요. 왜? 제가 늘 얘기했듯이 정부 채무는요 돌려받기가 가능하거든요. 원금이 만기가 됐을 때 소위 말해서 돌려받기가 가능해요. 새로운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걸 이제 그러니까 돌려받기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자 지급액이 중요합니다.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정부 채무 중에서 정부 채무 증가 속도분에 정부 이자 지급액의 증가 속도를 보게 되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린 색깔 0.4배에서 1.5배까지 그러니까 90년대 금융위기 전에까지 0.4배였었는데 이게 1.5배까지. 네? 그러니까 정부 이자 지급액 속도가 금융위기 이전에는 뿐만 아니라 팬데믹 이전까지는 한 배가 안 됐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왜 그랬습니까요? 이자율이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이자율이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GDP 증가, 성장률이 빠르게 증가하면 이것도 괜찮습니다. 정부 이자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전까지는 금융위기 이후에 한 1.07배니까요. 평균적으로요. 한 배 정도니까는 예? 그랬었는데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이게 1.5배까지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파란색 숫자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 정부 지출이요. 정부가 쓰는 돈, 증가분의 이자 지급액을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5배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정부 지출에서 정부 예산이죠. 정부 예산 중에서 이자 지급액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자율이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지머니 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자의 부담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트럼프가 더군다나 감세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감세를요. 네? 감세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국제 금융시장에 던지는 하나의 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자 지급액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예산 관련한 위원회에서 나온 게 바로 이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림이 이거잖아요. 2024년도 그러니까는 회계연도에서 7개월이 처음 7개월 동안에 계산을 해보니까는 순 이자 지급액이 한 5,140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방비는 5천억 달러가 안 됐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의료비 지원해주는 메디케어라든가 아니 메디케이드라든가 메디케어보다도를 초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자가 굉장히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자 지급액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부담스러워지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것을 해결하려면은 계속해서 더군다나 감세를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요?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증가할 게 아닙니까? 그걸 미국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국채 발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이자율이요.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적어도 트럼프 정권에서 증세는 그러니까 기대하기 힘드니까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재정에 그러니까는 사실 이 소위 불안정한 재정 구조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미국의 이제 이 제조업 부활 이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걸 왜 그랬습니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여기에 뭐냐면 자유무역을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바이든도 이미 자유무역 거부를 했지요. 똑같이 닮아가고 있죠. 대외적으로는요. 트럼프의 대표적으로 보편 관세를 도입하겠다. 관세가 굉장히 아름다운 용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요. 그러면 전 세계의 경제 성장세는 둔화가 불가피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FTA를 이렇게 찬양했던 이유가 경제학자들이 성장률에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니까요. 성장세 둔화된다. 이건 교과서적인 하나의 전망이죠.